마음 가면에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화가가 되고자 했던 아들을 가로막은 아버지나 학생들을 가혹한 상황에서 밀어넣은 코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자들 역시 다른 여자들에게 매우 가혹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 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부른 비판을 하게 된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수치심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거나 수치심 상자를 잠시 잊어버린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잖아. 그럼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겠군 하고 안도한다. 스티브 하나는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코치에서 처음 만났다. 안전요원의 첫 번째 수칙은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끌어내기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설사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몸무게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도 원칙은 같다. 절박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허우적대다가 안전요원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다. 여자들의 수치심 거미줄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수치심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나머지 주위에서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미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수치심이 많이 느끼는 영역에서 유독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부모들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자신의 몸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들의 몸무게나 외모를 늘림으로써 삼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이 서로에게 가혹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발판으로 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받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두 명을 괴롭히는 문화처럼 그런 행동은 전염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짜 생존 기술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나는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 담당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패턴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 패턴은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다른 아이들을 제압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 하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나왔다. 그런 여학생의 부모는 딸의 행동을 알고도 창피해하지 않아요. 딸이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학교의 교장은 문제를 일으킨 남학생 아버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싸움에서 이기긴 했답니까? 두 번째 패턴은 지난 년 사이에 폭력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수치심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학교 폭력과 따돌림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은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사실은 10년 전쯤에 휴선 크로니클의 학교 폭력과 리얼리티 쇼에 관한 기명 칼럼을 쓴 적도 있다. 그 시절에 나의 관심은 10대 청소년에게 맞춰져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사춘기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은밀하게 확산되는 이런 패턴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치심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와 똑같이 포로 신세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빠져나와야 한다. 선언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자. 예컨대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가다가 어떤 아이와 엄마를 봤다고 하자.
아이는 기청이 떨어지도록 소리 질러대며 매장 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순간을 이용해서 나는 저 여자보다 나는 저 여자처럼 거미줄에 엎어들어 있지는 않아 라고 선포하고 싶다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엄마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라는 의미의 따스한 미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에게 공감하면은 우리는 취약해진다. 그 엄마가 너무 일에 신경 끄시죠? 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 엄마를 위해서 거미줄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준 셈이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다음번에 우리 아이가 과자를 던질 때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온다. 거미줄이 조금 느슨해져 있을 테니까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 내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취약해지기를 거부하지 않고 수치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기꺼이 털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교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행동은 교사와 행정가와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살기를 바란다면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조용히 바뀌고 있다.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서기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전환에는 당연히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고 서로에게 취약해진다면 자존감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 한층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 성 문제를 둘러싼 남녀의 수치심 차이는 2000년대 중반에 남녀 대학생 22명과 함께 수치심에 관해 집단 인터뷰를 수행한 적이 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얼마 전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아내가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했다고 한다. 그 학생은 자신이 그녀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수시로 물어봤지만 그녀의 욕구를 가까스로 충족시킬 무렵이 되면 그녀는 골대를 5m쯤 더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터뷰에 참가한 여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을 못하죠. 항상 더 예쁘고 더 섹시하고 더 날씬한 여자를 찾잖아요. 잠시 신체 이미지와 섹스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자신의 몸이 상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 화제를 꺼냈던 여학생이 다시 말했다. 배를 쏙 집어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뱃살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몰입하겠어요?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남학생이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치면서 소리쳤다. 뱃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뱃살 걱정이나 하고 있나요? 우리 남자들의 문제에 비하면 뱃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젠장. 교실이 찢어지는 듯이 조용해졌다. 남학생은 한두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척 하지 말아요. 남자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좋니? 나를 원하는 거 맞지?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니? 나한테 만족하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물이 그런데 고작 뱃살을 걱정한다고요? 강의실에 앉아있던 남학생들의 절반은 감정이 격해졌는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여학생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나도 숨을 죽였다. 그때 신체 이미지 이야기를 처음 꺼낸 여학생이 나섰다. 이해가 안 가네요. 나의 전 남자친구는 늘 내 몸매를 두고 이렇고 저렇고 비변했다고요. 방금 우리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남학생이 말했다. 그건 그 남자친구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요.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안 그런 남자가 있어요.
우리를 더 나쁜 놈 취급하지 말아요.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자기 앞 책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육체적인 의미에서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키가 한 뼘 더 커진 느낌이랄까요? 우리 자신을 더 믿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저는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아내에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남자들이 성에 관해서 취약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남자들의 자존감이 여자들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수치심 자존감 주제로 인터뷰했다. 인터뷰한 남자들 중에서 정신의학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 주제에 관한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에 25년 이상 남성들을 상담해온 심리치료사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들은 이르면 8에서 10세 때부터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따라서 남자가 거부하면 큰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내가 성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면은 격렬한 수치심에 사로잡혀요. 아닌 이유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나의 취약점인데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그에게 포르노 중독에 관한 질문도 했는데 그의 답변을 듣고 그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5를 내고 5분만 투자하면 나에게 필요한 걸 읽을 수 있잖아요. 거절당할 위험도 없고요. 그 답변은 내게 무척 새로웠다. 그것은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17년 동안의 여자들의 인터뷰를 했으므로 여자들이 남자의 포르노 중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여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서 혹은 자신의 성적 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이 현명한 유능한 심리치료사와의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포르노라든가 폭력물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힘과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거죠. 거절은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수치심 폭풍을 일으킬 때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친밀감을 높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성과 친밀감이 직접적으로 수치심 폭풍을 유발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 이미지, 노화, 외모, 돈, 자녀, 양육, 모성애, 피로, 원망, 두려움 등이 문제가 된다. 내가 연인과 부부들에게 이처럼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삶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하나가 있었다. 어느 높은 취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서 솔직하고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의 감정,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취약해지지 않으면 친밀감도 생기지 않는다. 이건 역시 취약성이 곧 용기임을 보여준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커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나는 수치심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긍정해주지 않을 때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럴 때 여자들은 상대를 밀어내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남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그러면 여자들은 더 심하게 도발한다. 화를 내며 맞받아친다. 우리 부부도 결혼 초기에는 이런 패턴에 빠져들었다. 한 번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우리 둘 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가 무려 10분 동안 비난을 쏟아내자 스티브가 나를 향해 말했다. 20분 동안 날 가만히 내버려둬.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만 싸우고 싶어. 스티브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화가 나서 방문을 꽝꽝 두드리며 소리쳤다. 당장 나와 이야기를 끝내.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들으며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다. 남편은 숨어버리거나 버럭 화를 내기 직전이었고 나는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이해도 못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절망하고 있었다. 그랬던 스티브와 내가 어느덧 결혼 18년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첫 데이트 2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취약성, 사랑, 유머, 존중,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부싸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생활 방식.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는 누구나 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이며 배우자와 또 부모야말로 우리의 수치심을 거창 증오하기에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통계에서 얻어낸 사랑의 정의를 소개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과 가장 강력한 모습을 상대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사랑을 키운다. 그리고 신뢰와 존중, 친절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싹트는 정신적인 연결을 소중히 여긴다. 사랑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살피고 키워야 한다. 사랑이 커나가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수치심, 비난, 무시, 배신, 놓아버리기는 사랑의 뿌리에 상처를 입힌다.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사랑이 살아나버리면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고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자주 입혀서도는 안 된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학자로서 사랑처럼 중요하고 위대한 것을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한 행동 같기도 했다. 그런 이런 시인과 예술가 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스치다. 하지만 나는 사랑의 정확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도였다.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정의가 틀렸다고 말해도 괜찮으니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통계를 열심히 분석했다. 자기애가 타인을 향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도 스티브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한결 쉬웠다. 남편과 아이들의 단점이나 특이한 버릇을 인정하는 일이 나 자신의 근본적인 단점을 알면서도 자기애를 실천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 하지만 나는 몇 년 전부터 자기애를 연습했고 그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 자기애를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자기애. 수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능숙하게 사랑을 고백한다. 하루에 10번이나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말한 것은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배우자에게 신뢰와 친절, 애정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랑 고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